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전 그저 책이나 TV 속에서나 등장하는 낭만적인 수사 정도로 여겼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언젠가 너에게도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거야 라고 다정하게 말해줬다면 전 아마 웃으며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겠지. 적어도 내 인생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고요. 돌이켜보면 제 삶은 언제나 파란만장했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 호강을 누리며 자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쉽게 의지할 만한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어린 시절엔 어른들 말로 한창 꿈 많을 나이였지만 저에겐 늘 그 꿈을 쫓기 전에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먼저 다가왔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이 너무나 익숙했고 조금만 편해졌다 싶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련들이 늘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게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전 꿈이라는 걸 아예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물론 그 기대가 늘 상처로 돌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밑바닥을 계속 긁는 듯한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치다 보니 때때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 모양인데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 오긴 할까? 이대로 포기해버리면 편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세상에 날 대신해서 살아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기적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결국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하고 내 손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 그건 분명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쪽에 작게나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희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버텨왔죠. 그 희망이 얼마나 커다란 보상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영영 찾아오지 않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그냥 버티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예기치 않은 행운이 찾아왔고 다시 한번 세상엔 고생 끝에 낙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됐죠. 물론 그 낙이라는 게 저 혼자의 힘으로 얻어낸 건 아니기에 더 벅차고도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절 진심으로 아끼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기에 이런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찾아왔다는 사실이랍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밤낮으로 목이 메도록 울고 싶을 만큼 지쳐있던 제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진짜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자포자기한 순간도 있었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고단할까 하고 한탄했던 순간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더러운 방 한 칸에서 내쫓길까봐 노심초사하던 그 상황에서 사람 일이라는 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그냥 무심코 흘려듣던 옛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꿰뚫어 줄 수 있는 진실한 격려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낸다는 게 부끄럽기도 해요. 저보다 더 큰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테고 제 고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까봐 괜히 죄송한 마음도 들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제가 겪은 얘기가 누군가에겐 아주 작은 불씨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불씨가 언젠간 꼭 낙이 온다는 희망을 지펴주고 그래 나도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라는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생각해요. 힘겨운 삶이라고만 여겨졌던 인생이 어떻게 180도 달라지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라면 부디 제 얘기가 어두운 길목에 작은 빛이 되어주길 바라며 조금 긴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전 결코 굴곡 없는 편안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늘 곳곳에 큰 돌멩이가 있었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넘어지면 다시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그 돌멩이와 오르막길 견뎌낸 끝에 제가 어떤 낙을 맞이하게 됐는지 어쩌면 이 얘긴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기적을 겪었다는 증거이자 여러분도 언젠가 만나게 될 행복에 대한 가능성을 알리는 목소리일지도 모르겠네요.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일찍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 혼자서 식당, 주방 보조, 청소일,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닥치는 대로 하며 절 키우셨죠. 당연히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가 급급했던 시절이 많았고 전 엄마에게 뭐 하나 사달라고 말도 잘 못 꺼냈어요. 그만큼 엄마도 매일같이 피곤한 기색이셨고 저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늘 컸기에 어린 나이에 집안일도 하면서 묵묵히 버텼죠.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는데 전 방과 후에 집에 바로 들어와야 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전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아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실 그건 제 본성이라기보다 엄마 혼자서 돈을 벌고 살림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배운 태도에 가까웠죠. 조금이라도 기죽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그저 말도 안 되게 힘든 현실 앞에서 나름의 생존법을 터득했을 뿐이지만 당시 주변 어른들은 참 기특하게 여겨주곤 했답니다. 엄마는 하루에 3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어요. 새벽엔 작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는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셨고요. 저녁엔 야간 편의점에 나가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셨죠. 엄마 얼굴을 마주볼 시간은 출근 직전 혹은 퇴근 직후 잠깐뿐이었습니다. 피곤해도 웃으려고 애쓰는 엄마를 보면 제 마음 한편에선 엄마 힘들지 않게 뭔가 도울 수 있어야 해라는 다짐이 저절로 생겼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가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살던 집이 워낙 오래된 빌라였는데 밤마다 지붕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고 화장실 수도관이 자주 고장났어요. 지하실 쪽에선 곰팡이 냄새도 진동을 했고요. 한여름이면 무더운 습기 때문에 방구석에 곰팡이가 번지곤 했는데 그것도 돈이 없으니 곰팡이 제거제 같은 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세숫대야에 표벽지를 풀어 걸레를 적신 다음 시커멓게 습기가 올라온 벽을 닦아내곤 했죠. 어린 나이에 고무장갑 끼고 벽 구석구석을 문질러대면 힘들었지만 그래도 벽이 비교적 뽀얗게 바뀌는 걸 볼 때마다 은근 뿌듯하더라고요. 엄마 돌아오면 깨끗한 집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엄마가 저한테 편의점에서 일회용 도시락을 사다 주셨는데 그게 제겐 큰 잔치였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지? 이거 먹고 힘내? 이러면서 건네주실 때면 그 일회용 용기가 어찌나 반짝반짝 빛나 보이던지요. 그런데 엄마는 도시락 값을 더 쓰기 싫으셨는지 자기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할인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로 식사를 때우곤 했어요. 전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제일 먼저 반찬을 조금 떼어 엄마 입에 넣어드리곤 했죠.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아 엄마 이미 많이 먹었어 라고 하셨지만 아마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엄마가 늦은 밤 집에 들어오시면 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야식을 차려드렸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음식이라고 해봤자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서 끓인 국물 정도였지만요. 그래도 엄만 제 라면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라며 칭찬해 주셨답니다. 그 칭찬을 듣고 싶어서 저도 최대한 신경 써서 라면을 끓였어요. 물을 얼마나 넣어야 면이 적당히 익고 국물간이 딱 맞는지 연구도 해보고요. 가끔 시장에서 헐값에 나온 파나 콩나물을 사와 추가로 넣어볼 때도 있었고요. 그냥 라면인데도 와 파까지 들어가서 더 맛있네 라고 즐거워하시는 엄마를 보면 제가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학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행사라도 있으면 엄마가 못 오시는 날이 많았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곱진 않았던 걸 기억해요. 너네 엄마는 왜 맨날 안 와? 너네 부모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씩씩한 척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석한 엄마 대신 제가 열심히 교실 정리를 하거나 반 친구들 휴지통을 대신 비워주기도 했죠. 그땐 어린 마음에 이렇게라도 착하게 굴면 사람들이 엄마를 나쁘게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도 제 담당이었어요. 엄마가 새벽 출근하시기 전에 준비해 놓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들고 나갔죠. 그렇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몇 번씩 분리수거까지 다 해놓으면 가끔 빌라 관리 아저씨가 착한 애 이거 먹어 하면서 사탕 한두 개를 주시기도 했어요.
사탕을 먹으며 착한 일을 하니 사탕도 공짜로 생기네 하면서 웃었죠. 그런 사소한 게 행복이었던 시절이었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생각보단 그래도 엄마가 더 힘들겠지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무엇보다 엄마가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도 늘 절 웃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엄마가 아주 가끔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엔 아무리 피곤해도 절 데리고 집 앞 작은 공원에 가서 그네도 태워주셨어요. 매점에서 500원짜리 탄산음료를 사주실 때면 저 몰래 동전을 손바닥 안에 꼭 쥐고 있다가 짠! 엄마 보물찾기 했어! 하고 장난스레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 순간들이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 보고 참 밝게 자랐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괜히 무색해질까봐 더 열심히 웃었고 더 열심히 살림을 돕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마음 편하게 일하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난과 힘겨움 속에서 웃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 어린 시절 곰팡이 낀 벽과 쥐가 들락거리는 낡은 집이었어도 전 늘 즐거움을 찾아내려 했어요. 제 나름의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텨내면서 전 언젠가 우리 엄마와 내가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 희망이 언제 올진 몰랐지만 적어도 제가 계속 씩씩하고 긍정적이면 그날이 빨리 찾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부터 배우게 된 인생의 첫 번째 교훈이었답니다. 설령 힘들어도 우울해하고만 있지만 말고 조금이라도 살아갈 힘을 만들어보자. 이 마음은 지금까지도 제 인생 곳곳에서 작게나마 빛을 발하고 있어요. 결국 웃을 수 있는 사람에겐 작은 기적도 찾아온다고 믿으니까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청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렵지만 씩씩하게 살아가던 제게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참석한 동아리 모임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말투가 다정하면서도 활달해서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는 스타일이었죠. 처음엔 저런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나 가질까 싶어서 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절 먼저 챙겨주고 밥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제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데 마치 제 형편을 짐작이라도 한 듯 늘 따뜻하게 대해줬죠. 덕분에 전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편안함을 그 남자에게서 느꼈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마치 빛을 비추듯 제 일상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전 처음으로 제 가난이라는 굴레를 크게 의식하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그가 제가 가진 부족함과 상처를 전혀 거리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동아리 모임 후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가게 됐어요. 당시 전 주머니 사정이 워낙 빠듯해서 단돈 몇천 원짜리 식사도 솔직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남편은 오늘은 내가 너한테 기분 좋은 소식 전하고 싶어서 불렀어. 들어줄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하며 웃는 거예요. 전 처음에 혹시 내가 불편해 보였나 싶어서 더 당황했지만 남편은 네가 어떤 환경에 자랐든 지금 이렇게 웃고 나랑 밥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겐 선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 마음 한구석에 맺혀있던 부담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돈 문제를 떠나서 나라는 사람 자체를 기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였는지요. 또 다른 일화도 있어요. 제가 가진 옷이 많지 않아서 동아리에서 함께 MT를 가거나 밖에서 단체로 사진을 찍을 때면 조금 주눅이 들곤 했거든요. 남들은 이것저것 예쁜 옷 입고 돌아다니는데 전 늘 청바지에 후드티 한 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매번 후드티를 입고 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넌 멋부리는 걸 즐기면서 왜 맨날 후드티야? 하고 물으면 남편은 능청스럽게 우리 가연이랑 커플룩이잖아. 난 이게 훨씬 멋지고 특별해 보여. 하고 말하곤 했죠. 그 배려 덕분에 전 한 번도 옷차림을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이 같은 옷차림을 하고 깔깔대며 돌아다니는 게 참 따뜻하고 즐거웠어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웠던 건 제 긍정적인 모습을 늘 응원해줬다는 점입니다. 제가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웃어 보이면 남편은 꼭 맞아 네가 그렇게 웃어주니까 나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맞장구 쳤어요.
전 사실 제 긍정적인 마음이 가난을 숨기려 애쓰는 가면 같은 건 아닐까 고민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제 웃음을 밝고 예쁜 진심으로 받아줬고 오히려 절 빛나게 만들어줬어요. 가끔 남편이 나 너 때문에 웃는 일이 많아졌어. 나도 몰랐는데 하루하루가 따뜻해졌어 라고 말해줄 때면 마치 겨울 끝에서 싹 터오는 새싹을 보는 듯한 희망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건 누군가가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걸요. 그 힘으로 전 더 이상 가난을 창피해하거나 주눅들지 않았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손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전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까만 어둠 속 작은 등불이 아니라 창문 너머 쏟아지는 아침 햇살 한 줄기가 된 것처럼 느꼈어요. 제 안에 있던 한 줌 불안과 결핍마저 그 외 사랑과 배려가 비출 때면 사그라져서 고운 빛으로 반짝거렸거든요. 행복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 벅차게 다가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 시절 제 눈앞의 모든 풍경은 환희로 가득 차 보였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빛을 건네주며 이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하늘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게도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만큼 따뜻한 순간이 찾아온 거죠. 남편의 품 안에서 전 내 과거의 상처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고 오롯이 나를 받아주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은 건 행복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껴안아 줄 줄 아는 배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게 온전히 보여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답니다. 연애를 꽤 오랫동안 했고 서로를 결혼 상대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아버지, 즉 제 시아버지였어요. 남편 집안은 꽤나 유복했고 남편 아버지는 일찌감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꽤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셨거든요. 남편이 혼자서 창업하려고 할 때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만큼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너무 가난한 집 딸이라는 게 걸렸거든요. 결혼은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저보고 대놓고 너 같은 집안에서 자란 애랑은 결혼 못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꾹 참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뵈러 간 날의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떨릴 정도로 끔찍했어요. 부푼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섰는데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진 절 처음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전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고개도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시아버진 대뜸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너같이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애가 감히 우리 아들 붙잡고 결혼을 운운하는 건 단순히 철없다고 하기엔 정도가 지나치지 않나?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죠. 처음부터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실 줄은 몰랐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어떻게든 예의 바르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작게나마 죄송합니다. 그래도 진심으로 좋아해서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진 헛웃음을 터뜨리시더니 한층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좋아한다고? 내 아들 조건이 좋은 건 아니고 집안에 돈도 없고 편부모에 형편도 엉망이라면서 우리 아들이 어디 내놓아도 손색 없는 조건을 갖춘 앤데 네가 감히 넘볼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냐? 너 초라한 주제에 꿈은 참 크구나.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두 번 다시 우리 집 문턱 발도 들이지 말아라. 내 아들은 네가 쉽게 넘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뺨이라도 맞은 듯 귀가 울리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옆에서 남편이 아버지 너무 심하십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라고 강하게 제지했지만 시아버진 남편에게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정신 차려. 저런 애 하나 때문에 네 인생 망치지 말라고. 내가 이 집안 일으키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가난한 집 딸 데려다가 고생길 또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당장 정리해라. 결혼이고 뭐고 헛소리 집어치우고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순간 손에 힘이 빠지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어요.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미 시아버지 눈엔 제가 인간 대접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 잔인한 말들을 들으며 제 자존감은 땅바닥보다 더 깊이 꺼졌죠. 그날 집을 나올 때까지 시아버진 화가 잔뜩 난 어조로 너 같은 애가 또 찾아오면 그땐 문전박대도 사치야. 알아서 꺼져라 라는 말로 계속 모욕을 주셨답니다. 전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시아버지 집을 빠져나왔죠. 문 밖을 나오자마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미안해.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 라며 오열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뒤늦게 눈물을 쏟았죠. 과연 난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막막한 절망감에 휩싸였던 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제 안에 상처로 깊이 박혀서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일까 하는 자괴감에 휩싸이기도 했고요. 그 순간들은 제게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굉장히 여리시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남편이 절 데리고 집에 찾아간 날 이후로 시아버지 몰래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죠. 너무 상처받지 말거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해. 이런 식으로 절 위로해 주셨어요. 당시엔 말 그대로 한 줄기 빛 같았어요. 비록 시아버지의 강한 반대로 결혼 승낙은 받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꾸준히 절 만나서 식사도 하며 힘을 주셨죠. 내가 어떻게든 남편 마음을 돌려볼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널 받아주실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시아버지만 극복하면 저와 남편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시아버지 쪽에선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남편과 전 서로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지만 결국 끝내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결혼할 거면 남편과 연을 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셨고 남편은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제 손을 놓지 못하고 시아버지의 손을 놓기로 결정했죠. 우리의 작은 결혼식은 시아버지의 불참 속에 진행됐지만 저흰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 눈엔 작은 예식장이었고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행복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결혼 준비도 대부분 남편이랑 저랑 둘이 직접 알아보고 꾸렸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가끔 슬쩍 예단비나 혼수 비용을 조금 보태주시면서 시아버지 몰래 우리를 지원해 주셨죠.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전 이제부터 행복한 날만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하고 싶은 일이 많았고 경영 동아리도 열심히 하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응원할게 라고 했죠. 남편은 줄곧 가슴속에 품어왔던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 지원 없이 오롯이 자기 힘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딱 한 번 남편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누누이 말했지. 넌 할 일 없이 망상만 하는 녀석이야. 괜한데 돈 쏟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라는 식의 냉담한 대답만 듣고 왔죠. 과거에 이미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절 대놓고 무시하셨던 시아버지였기에 남편은 그 앞에서 더더욱 고집을 세우며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답니다. 결국 남편은 대학교 시절부터 구상해왔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친구들과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주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소규모 농장과 계약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신개념 서비스를 목표로 했죠. 처음엔 수요도 꽤 있어 보였고 남편의 아이디어가 참 참신하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조금 고생하더라도 당신이 바라던 일이니 열심히 해봐. 난 믿고 응원할게. 이러면서 남편에게 힘을 실어줬죠.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급변했고 물류 유통이 제한되기도 했고요. 온라인에서 경쟁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도 했어요. 예상치 못한 파고였죠. 남편은 괜찮아. 처음부터 순탄한 창업이 어디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야외 외출을 꺼리는 시기였음에도 농장과 직거래하겠다는 초창기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확보해 놓은 공급 라인이 제때 물건을 출하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이동 제한 조치로 배송 날짜가 마음대로 꼬여버리기 일쑤였거든요. 신선한 농산물이라면 왜 이렇게 배송이 늦냐라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쇄도했고 불만 환불 요청이 계속 터졌습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운영 자금은 빠듯해지다 못해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솔직히 전 남편 옆에서 어떻게든 일손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 임신할 상태여서 여력이 없었고 남편은 괜찮아,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라는 말로 절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전 그저 남편이 건네주는 다정함에 기대면서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겠지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던 모양입니다. 불안감에 밤잠도 설치며 매달리던 남편은 결국 나 몰래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은행권 대출 한도를 최대로 당겨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 지인이나 중소대출 업체를 찾아다녔죠. 남편에겐 언젠간 사업이 정상화되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일은 점점 꼬여서 상환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와 채무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말 애 같았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도움만 받으면 조금은 숨을 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애초에 그 인간 밑에서 또 뭐라고 듣느니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스스로 내린 결정이니 절 비롯한 누구에게도 힘든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내가 잘 풀릴 테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기에 전 뒤늦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거실에 앉아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 걸 봤어요. 평소와 다른 침울한 표정이어서 전 그제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많이 힘들어 보여? 라고 물어봤죠. 남편은 뜸을 들이더니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난 잘해내고 싶었는데 빚이 좀 많이 늘어났어. 곧 사채업자 쪽에도 손을 뻗어야 할 상황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 시작부터 위기에 빠진 남편의 사업은 예상치 못한 지출과 경쟁 심화, 고객들의 잇따른 불만으로 줄곧 난황에 빠져버렸고 우리 부부의 가정 경제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을 탓하기보다 제발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이 앞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도움을 구할 곳이 딱히 없다는 현실의 막막함을 느꼈답니다. 시아버지가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네. 이런 식으로 비웃을게 불보듯 뻔했으니 그쪽에 의지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던 남편의 사업은 우리 부부의 운명을 한껏 뒤흔들어 놓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혼돈의 시절은 힘겨웠지만 끝까지 함께였기에 그래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한 믿음과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남편이 안고 있었던 빚이라는 폭탄이 앞으로 저희를 얼마나 괴롭힐지 그땐 아무도 미리 경고해주지 못했어요. 남편 사업이 점점 기울고 저 역시 월급으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던 어느 날 뜻밖에도 시어머니께서 절 몰래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님께서 아시면 어떡하려고 하고 당황스레 맞이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시며 너희가 힘들단 소식 들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네 시아버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미가 내 새끼 안 보는 게 더 말이 안 되지 하며 속상해하셨습니다. 처음엔 괜스레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남편이 진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있던 터라 누군가의 작은 관심도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이거 받아. 생활비라도 보탰어. 내가 집에서 돈 좀 빼왔다. 이러면서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펼쳐보니 살림에 당장 숨통이 트일 만큼 꽤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정말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한테까지 패기치면 안 되죠.
라며 거절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인다. 받아놓고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돌려주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엄마가 피곤한 몸으로 새벽에 귀가하실 때마다 제가 라면 한 그릇이라도 끓여드리곤 했던 기억이 스쳐갔어요. 아, 이분도 나에게 그런 엄마 같은 존재구나. 그 마음에 감사해서 이번엔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 집에 대단한 음식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전 열심히 라면 하나를 끓이기로 했죠. 라면 하나 끓이면서도 괜히 신경을 잔뜩 썼어요. 파 송송 썰어 넣으면 더 시원하고 맛있겠다 싶어 냉장고 뒤져서 남은 파를 꺼내 다듬고 계란도 톡 터트려 잘 풀어넣고 마지막에 후추를 살짝 뿌려 감칠맛을 더했죠. 어머니, 제가 솜씨가 별로여서 그래도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하고 내밀었더니 시어머니께선 연신 냄새가 좋네 같이 먹자 하시며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 우리 엄마가 밤늦게 일 끝내고 돌아오셔서 제가 끓여드린 라면을 허겁지겁 드시던 장면과 겹쳐 보였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엄마처럼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캬, 이렇게 정성 담은 라면은 어디 가서도 못 먹는다니까 하고 감탄해 주셨죠. 고마워 우리 며느리.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도 알아주니 내가 더 미안하고 고맙다. 라며 눈물을 살짝 보이실 때 저도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가끔 저 몰래 찾아오셔서 어떻게 지내니 특별히 힘든 일은 없니 하고 절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힘든 내색을 할까봐 일부러 농담도 해주셨고요. 이제 나 갈 테니 다음에 또 맛있는 라면 끓여줘 하고 씩 웃으면서요. 또 돌아가시는 길에 슬쩍 봉투를 놓고 가시기도 했고 때론 작은 반찬거리라도 만들어 오셔서 냉장고에 채워주시곤 하셨어요. 남편이 아무리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려도 시어머니께선 너희한테 써야 할 돈인데 이걸 안 받으면 내 맘이 편하겠냐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 부부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따뜻함에 저도 신락 같던 희망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어요. 비록 시아버지의 날선 반대와 남편의 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지만 저에겐 다시금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려운 생활고 속에서도 절 꿋꿋하게 버티게 한 커다란 힘이 되었답니다. 살림이 빠듯해지면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텼지만 적자는 커져만 갔어요. 남편은 더 깊은 빚을 지게 됐고요.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작은 사채까지 끌어 쓰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 사이 전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자. 나중에 고생 끝에 낙이 있겠지라는 희망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어여쁜 아기도 태어났고 남편과 전 아기의 손을 잡고 아이를 위해 더 힘내보자 하며 각오를 다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문제로 지방 출장길에 급하게 내려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밤늦게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머리 쪽 외상이 심각하고 수술을 해도 장담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버티다가 끝내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에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직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악몽처럼 기억되는 시간이랍니다. 장례식 때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내 말 듣지 않았던 녀석이 결국 이 지경이 됐다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없이 우셨어요. 저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슬펐고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를 안고 전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채권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도 절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었겠지만 저로선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시아버진 장례식 이후로 애고 사업이고 네가 책임져라. 내 아들은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완전히 손을 떼셨어요. 어차피 우리 부부를 좋게 보지도 않으셨던 터라 더 기대할 수도 없었고요.
그때부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든 날들이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가게를 어떻게든 정리하려고 해도 이미 적자가 심해 매물이 팔리지도 않았고 월세와 보증금까지 다 밀려 있어서 건질 것도 거의 없었어요. 전 살던 원룸 월세조차 제때 내지 못했고요. 당장 집주인 아저씨가 다음 달까지 돈 밀리면 방 빼라라고 통보하셨는데 집이 없으면 애 안고 거리로 나앉아야 할 상황이 됐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게 났죠. 그래도 저한테 늘 따뜻했던 분이었으니까요. 전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눈물부터 흘리셨어요. 얘야, 잘 지내니?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나도 자식 보내고 정신이 없었구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남편이자 그녀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우리 둘 모두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죠. 초췌한 얼굴로 제 집을 찾아온 시어머니를 보고 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눈가에 가득 맺힌 눈물을 보니 말 한마디 건네기도 전에 같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시어머니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아들, 네 남편 너무 일찍 갔네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시어머니를 안고 함께 울 뿐이었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다 보니 그제야 마음속에 조금씩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숨 돌린 시어머니께서 난 아들을 잃었고 넌 남편을 잃었으니 둘 다 말 못할 구멍에 빠진 셈이구나 라고 하셨어요. 제 울음도 채 그치지 않는 상태였지만 왠지 그 말이 순간 제 허전함을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구나. 시어머니도 누구보다 큰 상실을 겪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비로소 든 겁니다. 전 망설이다가 어머니도 더 마음 아프시죠. 저도 이겨낼 자신이 없는데 어머니는 어떠실지 감히 상상도 못해요.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살며시 고개를 저으며 너무 힘들긴 하지. 근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가장 아끼던 사람이 너였는데 너까지 무너지면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질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쥐게 됐어요. 내가 무너지면 시어머니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어떻게든 살아서 버텨야겠다는 의지가 제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마치 새끼를 잃은 새가 남은 둥지를 지키기 위해 날갯짓을 멈출 수 없듯이 시어머니와 제가 서로를 의지해가며 남편이 떠나버린 빈자리를 채워나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날 전 시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미리 장을 봐뒀어요. 라면 하나도 정성껏 끓여 대접했던 것처럼 이번엔 바싹 마른 멸치와 다시마를 끓여낸 육수에 무와 대파를 넣어 국물을 우려냈고 따뜻한 밥과 함께 간단한 반찬을 차려드렸죠. 큰 차림은 아니었어도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밥그릇을 받자마자 눈물을 훔치면서 우리 아들이 없으니 내가 이제 널 위해 뭔가 해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네가 날 챙겨주는구나 하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 속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전 묘하게 마주보며 우는 동지가 됐어요. 상실의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그에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으니 어떤 상황에서든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었거든요. 가끔 시어머니가 밤늦게 전화하셔서 오늘도 잠이 잘 안 온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정말 그러네요. 저도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라며 함께 눈물 지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음 날이 오면 서로를 향해 그래도 잘 견뎌보자고 독려했었고요. 그렇게 우린 서로를 위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책임감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 섞여서 딱 목숨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달까요? 남편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텅 비었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제가 애써 붙잡은 손이 조금씩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었죠. 비록 상실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캄캄한 밤길에 아슬한 불빛이 된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우리 둘에게 그래도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을 지켜낼 원동력이 되어 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신 다음 날 집주인이 결국 퇴거하려는 내용 증명을 보냈죠. 전 아기와 정말 살기 위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고 수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 이번 달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도 막막했지만 그냥 손을 내민 거였죠.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울기만 하시다가 우리 아들 못가지 네가 잘 살아야지. 알겠다. 일주일만 기다려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라고 말씀드리니 괜찮아. 아들 없으니까 네가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일주일만 기다려봐. 라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전 시아버지 몰래 큰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시려나 하고 생각했지 그 이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방을 빼는 날까지 막아주실 돈만이라도 구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 하나로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절 강남에 있는 한 부동산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전 그때까지도 혹시 여기서 대출이라도 받으시려나 생각했죠. 왜냐하면 강남 쪽이면 건물담보대출을 쉽게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하지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낯선 서류가 제 앞에 착착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얘야, 이거 네 앞으로 이전해 놓은 거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은 돈 걱정 안 해도 되게.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뭔가 어렵고 복잡한 법률 서류인가 정도 생각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엄청나게 큰 규모의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이고 제 이름으로 된 소유권이 이미 이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건물 가격이 자그마치 200억 원대라는 겁니다. 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동안 우리 남편이 너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아들 잃고 나니 내가 더 참을 수가 없더라. 이 건물은 원래 우리 아들 몫이었는데 이제 아들은 갔으니 네가 물려받는 게 맞다 생각해.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머니 저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 아들 대신 네가 네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야. 우리 손자 너희 아들 말이야. 너도 힘들게 살아왔잖아. 이거라도 있어야 너 지키고 빚도 해결하고 앞으로 웃으며 살지 않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한참을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마 모르시는 모양이었지만 시어머니가 큰 마음을 먹고 진행하신 일이 분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도 이 사실을 아신 것 같았어요. 당연히 가만 계시지 않았죠. 처음엔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너 미쳤어?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하는 거야? 호통을 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미 법적으로 등록 다 끝났으니 당신도 어쩔 수 없지 않아? 그냥 두세요. 아들이 죽은 이상 그 아이가 우리 아들 목까지 살아서 우리 손주도 키워야 해요. 라고 강하게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결국 더는 손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뒤로는 아무 말 없으셨어요. 저는 그 건물 서류를 건네받고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우선 당장 힘든 채무부터 정리해야 하잖아요. 시어머니의 말처럼 건물을 매각하거나 일부 담보를 맡겨서 빚을 정리할 수 있다고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남편이 남긴 사채와 카드빚 그리고 가게 운영비 때문에 생긴 각종 세금 체납금까지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살고 있던 작은 원룸 대신 건물 수익 일부로 조금 안정적인 전셋집을 구하게 됐죠. 평생 월세만 전전하던 제가 전셋집에 들어오고 매월 임대료로도 생활이 가능해지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엔 계속 소식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네가 막연히 돈만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 보니 아들 몫을 네가 물려받아도 하나도 안 아깝다면서 절 응원해주고 계세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진 못하지만 전화나 문자로 안부는 꼭 챙겨주시죠. 지금까지도 주로 시어머니가 절 위로해 주셨는데 이젠 제가 어머니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저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은 여유가 생겼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뒤에도 시어머니와 저 사이의 특별한 라면 타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마치 어린 시절 엄마께 라면을 끓여드렸던 것처럼 시어머니께도 그랬던 적이 많아서일까요? 그분은 요즘도 틈나는 대로 집을 찾아오셔서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며느리 오늘도 라면 하나 끓여줄 수 있겠니? 내가 아직도 그 맛을 못 잊겠어. 처음엔 어머니 이제 저도 형편이 많이 나아졌으니 더 맛있는 요리 준비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손살을 치시면서 아유 그런 건 맛집 가면 사 먹을 수 있지. 난 네가 직접 끓여주는 그때 그 라면이 더 그리워. 라며 단호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 기쁘게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예전처럼 라면 봉지를 뜯고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려놓아요. 지금은 재료도 더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파도 넉넉히 넣고 계란도 하나 깨 넣고 숙주나 콩나물 같은 채소도 살짝 곁들이고요. 그러면 향긋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어쩜 이렇게 냄새부터 맛있는지 하며 벌써부터 군침을 삼키세요. 막상 드실 땐 항상 같은 반응이 옵니다. 네 라면 맛은 늘 그대로야. 이 맛을 위해서라도 내가 자주 오고 싶어지는 걸 어떡하니. 얇게 눈물이 고여있는 시어머니의 눈동자를 보면서 저도 늘 코끝이 찡해져요.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선 애써 웃음 지으며 어머니 언제든 오셔도 돼요. 저도 어머니가 오시면 마음 편해져요. 라고 답해드리죠. 그러면 시어머니께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세요. 고맙구나. 우린 서로가 필요한 사람이 됐네. 우리 아들 몫으로라도 너랑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짧은 한 끼 식사지만 그 안엔 우리가 함께 겪어온 수많은 추억과 감정이 녹아들어 있어요. 가난과 상실로 얼룩졌던 지난 시간들과 그 후에 맞이한 기가 막힌 반전까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변함없이 건재한 우리 둘만의 소박하고도 따뜻한 라면 타임.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이 소중한 시간까지 바뀔 리는 없나 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라면 냄새를 맡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키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음을 주고받는 이 작은 식사가 지금의 절 떠받치는 보금자리 같다고 할까요? 아마 이 라면 한 그릇의 의미는 우리가 영영 잃어버린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연장선이자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상징이기도 할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바쁜 세상에 이렇게라도 함께 앉아 한 끼 먹는 게 좋은 거야. 다른 거 다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먹는 게 축복이고 같이 웃는 게 행복이지. 그 말을 곰곰이 되새기다 보면 참 당연해 보이는 일상도 누군가에겐 절실하고 소중한 거란 걸 다시금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오늘 라면 좀 끓여줄래 하고 전화하실 때면 저는 흔쾌히 냄비를 꺼내 들고 행복 한 줌을 끓여낼 준비를 한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남은 상처를 조금씩 감싸주는 위로가 되어주니까요. 전 지금 이 순간도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요. 그래도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절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고 제게 생긴 기적 같은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고 한 달 월세가 밀릴까 조마조마해하지 않아도 되니 매일 눈물 짓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이 모든 건 시어머니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평생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입었으니 저도 나중에 형편이 더 좋아지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이 건물과 재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얘기가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꼭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전 앞으로도 더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한 번의 기회는 반드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몸소 겪었으니까요. 비록 남편은 제 곁을 떠났지만 시어머니의 진심 덕분에 남편 목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으니 두 번 다시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언제 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답니다. 전 오늘도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여요. 당신 목까지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부디 하늘에서 지켜봐줘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사연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털어놓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맞이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붕어빵을 보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붕어빵은 겨울철이면 늘 주변에서 볼 수 있었고 겨울철 간식 대표로 손꼽히곤 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다죠. 오죽하면 붕세권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보기 힘들어졌을까요? 저에겐 붕어빵이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아빠와 추억의 상징 같은 거죠. 겨울이면 아빠는 항상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서 우리 가족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아빠는 어릴 때부터 이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 오늘처럼 힘든 날엔 붕어빵이 생각나서 우리 아들, 딸하고 엄마하고 나눠 먹고 힘내야지. 다른 집 아빠들은 일이 힘드실 때 친구들이랑 약주하고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오실 텐데 우리 아빠는 참 별나셨죠. 아빠는 전기설비 공이셨습니다. 아빠는 1982년부터 일을 하셨는데 천장 전등 작업과 해머 드릴, 전선과 매립 등등의 힘든 일을 해오셨어요. 특히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을 반복하느라 아빠는 늘 어깨가 아프다고 집에서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면 아빠가 어깨랑 등이 아프시다고 해서 오빠랑 같이 안마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아빠는 우리 새끼들이 안마해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허허 하고 웃으셨죠. 사실은 계속 많이 아프셨을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저랑 오빠를 키우셨으니 효도해야 하는데 우리 오빠는 철이 없었어요. 친구들하고 나가서 축구하고 지면 싸우다 오는 게 하루 일과였거든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자잘하게 사고를 치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한숨이 늘었죠. 동생인 전 오빠가 한심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릴 줄 알았지만 오빤 대학도 저기 지방에 있는 지방대에 갔습니다. 대학 등록금만 있으면 무늬만 대학생인 그곳을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아들 대학 보낸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오빠를 위해 등록금 4년 동안 내주셨어요. 뿐만인가요? 지방이니까 자취한다고 해서 방 월세며 식비며 다 부모님이 대주셨죠. 오빤 조금 더 철든 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했습니다. 전 여중여고를 졸업했는데 거기에서도 늘 전교권 성적으로 다니다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우리 집에 큰일이 닥쳤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일 때 아빠는 일하시던 도중 허리가 끊어지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지신 거예요. 회사에서 응급병원으로 옮겼지만 어깨 부분 파열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고 입원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반복해서 힘든 전기공사를 수행했던 아빠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심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셨더랬죠. 하지만 아빠는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빠는 대학생인 저와 오빠를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동안 아빠는 퇴근 후에 거의 침대에서 누워 계시면서 엄마는 파스를 붙이고 얼음찜질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다 그만 더 이상 몸이 버텨내지 못한 겁니다. 아빠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그 이후 전처럼 사시진 못했어요. 제대로 일어나서 걷지도 못할 만큼 거동이 힘들어졌기에 하시던 일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참이라지만 아직도 근로자의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었어요. 분명 아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반불구의 몸이 되셨지만 회사에선 위로금 5천만 원 외에 산업재해로는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원통했지만 회사에 소송을 걸기에 우린 평범한 소시민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저 위로금을 생활비로 까먹으면서 살아야 했죠. 전 집안이 사정이 나빠지자 어두운 얼굴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의 힘든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정기준이라는 남자애인데 같은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 친구였습니다. 기준인 빠른 년생으로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같은 학번으로 친구처럼 지냈어요. 지난 학교 축제 때 우리과 행사부스에 놀러왔던 기준인 절 처음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린 친구처럼 자주 보고 지냈죠. 미냐, 요즘 무슨 일 있니? 너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되네. 친구들에게 우리 집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마음에 애써 그 질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는 어떤 눈치를 채고 저에게 집요하게 물어봤고 전 간단하게 우리 아빠가 다친 사정을 털어놨어요. 나 중학교 때 우리 엄마가 폐암에 걸리셔서 엄마 옆에서 간호해 드린 적도 있어. 그러다가 몇 년 못 사시고 돌아가 버리셨지만 말이야. 민이네 아빠가 잘못되셨으니 걱정이 많겠다. 내가 같이 도와줄게. 난 엄마 간병도 해봤던 경력자라고. 아빠의 일로 상심했던 절 기준이는 위로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기준이는 아빠의 허리에 사용할 의료 보조기구를 사러 의료기기상에 같이 가주기도 하고 아빠의 재활치료병원을 조사해서 알려주기도 했어요. 기준인 고작 대학생인데 이렇게 어른스럽게 절 도와주는 모습에 기준이를 향한 점차 제 마음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절 오랫동안 한결같이 좋아해줬고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친오빠보다 더 오빠처럼 든든했던 기준이가 이제 남자로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전 기준이의 여자친구가 됐고 대학교에서 수업 외의 시간엔 같이 밥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는 돈독한 캠퍼스 커플이 됐죠. 둘 다 졸업 후 취직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가 됐으니 전 약사 국가시험을 준비했고 기준이도 전자회사, 즉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에 취직을 준비했어요. 전 원래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내내 시험 기간 전후론 학교 도서관에서 살았을 정도니까 학점도 좋았죠. 하지만 기준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진 못했어요. 대기업 준비한다면서 SAT와 같은 각 회사별 지필고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문제집은 펴보지도 않았는지 하얗기만 했습니다. 기준아, 너도 나처럼 집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형편이면 우리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 준비해보자. 하지만 기준이는 여전히 성실하지 못한 대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취업 준비나 공부보단 동아리 활동하고 술 마시고 노는 건수에만 관심이 있어 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끝에 전 결국 약사 면허 시험에 합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교수님 추천으로 대학병원 약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로 괜찮은 수입을 벌 수 있었죠. 하지만 기준인 아직도 취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학점과 시험 점수로는 안 되겠던지 금세 대기업을 포기하고 정신 차리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결국 기준인 어떤 전자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전 기준이의 취직을 무척 축하해줬지만 기준이는 울상이었죠. 내가 다닐 회사가 화성시에 있어. 서울에서 출퇴근을 어떻게 하냐? 기준이는 멀리 있는 회사를 다니느라고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퇴근은 8시 되어야 할 수 있으니 죽을 맛이었죠. 대학교 때 놀기 좋아하던 친구가 갑자기 직장인 생활을 하려니 어려운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전 기준이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넥타이도 선물해주면서 기준이를 응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 다 직장인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준이와 주말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기준이의 얼굴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기준아, 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좀 불안해 보인다. 미니야, 이 청원 반지 받아줘. 우리 결혼하자. 기준이는 눈을 질끈 감고 저에게 금색 반지 케이스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아니, 난 고작 27이고 넌 26인데 벌써 결혼을 하자고? 예상치 못한 청혼에 전 조금 당황했죠. 우리 나이는 아직 결혼 정년기에 못 미쳤고 사회생활을 한 지 2년도 채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으니까요. 기준아, 결혼하려면 같이 살 집은 마련해야 할 텐데
넌 돈 모았어? 아니, 그냥 같이 살면서 돈 모아서 집 사면 안 돼? 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집을 사겠어. 너랑 같이 모으면 되지. 하지만 난 아직 우리 집에 생활비를 드리고 있어. 벌써 결혼해버리면 부모님께서 헌신해서 저를 대학 졸업까지 잘 시켜주셨고 이제야 생활비도 좀 드리면서 갚을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일찍 결혼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어요. 기준아, 너도 아빠랑 둘이 살고 있다며. 설마 너네 아빠 모시고 살자는 얘기야? 에이, 무슨 소리야. 나 그렇게 꽉 막힌 남자 아니다. 우리끼리 살아야지. 아빠 허락은 이미 받았어. 우리 아빠는 독립적인 분이라서 혼자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고 약사 며느리 보겠다며 좋아하시던데? 기준인 계속 저에게 결혼하자고 설득을 아니 졸라댔습니다. 저도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기준이랑 하고 싶었으니 결혼을 할 마음을 갖게 됐죠. 그리고 부모님께 기준이에게서 청혼받았고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기준이와의 결혼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대학 때부터 기준이를 사귄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대학병원 약사로 있는 우리 딸이 그래도 좀 더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이셨죠. 그렇다고 기준이나 저에게 막대하신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심정도 이해는 갔어요. 그래도 사람의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전 생각했죠. 제가 힘들 때 절 도와주었던 기준이에 대한 의리로 그리고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준이를 버리고 조건 좋은 남자를 새로 만나서 사귄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기준이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어르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하면 따라주겠다는 좋은 분들이셨기에 우린 둘이서 결혼식장도 잡고 신혼여행도 알아보면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몇 번 집 문제로 기준이와 다투긴 했지만 무탈하게 잘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신혼집이 문제이긴 했던 것이 제가 알뜰살뜰 모은 돈 7천만 원이 있었고 기준인 800만 원밖에 없었기에 아파트 전세금으로 부족했어요. 전 우리 형편에 맞춰 신림동이나 신대방 쪽에 20평대의 빌라 전세로 가자고 했지만 기준인 자기 회사에 출근하기 힘들다며 양재역 부근을 알아봤죠. 거긴 강남 쪽이라 아무리 작은 빌라여도 1억은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소득이 높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실과 부엌 그리고 방이 2개 있는 깨끗한 빌라에서 우린 신혼집을 시작했어요. 제 직업이 탄탄하고 맞벌이로 일하고 있으니 언젠간 강남의 아파트도 살 수 있겠다 꿈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죠. 그러다가 그만 전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생긴 아기는 이듬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아기는 딸로 이름은 정시영이라고 붙여줬죠. 우리 딸 시영인 참 웃음이 많은 예쁜 아기였습니다. 전 시영이를 낳기 전까지 약사 일을 했지만 시영이를 낳고 나선 쉽게 복직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못할 만큼 우리 딸은 너무 이뻤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만 3세까지는 딸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육아책에 보면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시설에 맡겨지면 정서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뜻과 달리 시영이를 집에 키우고 있는 절 남편은 탐탁치 않아 했어요. 보통 가장이 되면 우리 아빠처럼 자기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가족들을 벌어먹이는 것이 우리 한국의 남자들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아기를 어딘가에 맡겨두고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 했습니다. 아니 자기처럼 능력 있는 약사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 보는 여자로 썩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난 자기가 일할 때 그렇게 멋지더라. 우리 애긴 장모님이나 우리 아빠가 봐주시면 되지 않겠어? 자기야, 우리 엄마 몇 년째 아빠 간병하시느라 애기 볼 상황이 안 되셔. 그럼 자기네 아빠는 어때? 우리 애기 집에서 봐줄 뿐이야? 하긴 우리 아빠는 그럴 사람은 아니지. 그럼 도우미 아줌마 집에 부를까? 집에 와서 애기 봐주시는 이모님들 월급이 달에 200도 넘어. 자기 월급이랑 별반 차이 없단 말이야. 아니 그런 아줌마들 월급이 왜 그렇게 세? 그럼 하는 수 없네. 아주 좋은 어린이집 알아보고 거기에 보내자. 응? 시부는 시모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직접 요리해서 남편을 먹이고 키우셨을 정도로 집안일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퇴직하신 지 몇 년 된 이후로 부쩍 모임을 많이 늘리시면서 밖에 돌아다니시느라 시부댁에도 잘 안 계세요.
이분은 제사 지내라, 명절에 오래 내려와 있어라, 이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자주 용돈을 요구하시고 여행도 철마다 보내달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 우리 딸을 집에서 키워주실 리 만무하죠. 아직 어린 딸을 제 손으로 키우고 있었지만 그러기엔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무리하게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있고 남편의 월급은 세금을 떼고 240만 원 정도가 전부니까요. 상황이 이러하니 전 아이를 낳은 지 1년 만에 복직을 했어요. 하지만 전처럼 대학병원이 아닌 약국에 페이닥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출근하면서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때 데려오기 위해서 근무 시간에 여유가 있는 약국을 알아봤죠. 다행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의 약국에 페이닥터로 취직해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로 바쁘지만 딸 커가는 재미를 보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근히 대출금도 다 갚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갈 무렵 아파트 청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재테크엔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 이것도 제 친구 도연이가 추천해줘서 넣었죠. 몇 번 시도하던 끝에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어요. 너무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 분양금이 높아서 걱정이었습니다. 바보야, 네가 약 사고 남편도 같이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중도금 대출도 나오니까 그 대출금 갚다 보면 어느새 너 강남에 집 한 채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알려준 이 친구는 저에게 더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나 이번에 남편이랑 개원하기로 했어. 거기 병원 상가 1층에 너네 약국 열어. 내가 도와줄게. 제 친구 도영인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남편도 같이 공부하던 의대생 커플이었죠. 두 부부 의사가 소아과를 개원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 친구가 개원하는 병원 근처에 약국을 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로 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닥터를 그만두고 전체 약국을 차리게 됐죠. 약국 개업식 날 우린 간단히 고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떡이랑 돼지머리, 사과 등을 술과 함께 고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했어요. 남편은 그날 어찌나 좋아하던지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 나 이제 진짜 셔터맨 됐네. 내가 아침 밤으로 열어주고 당신이랑 같이 출퇴근해줄게. 돈 많이 벌어와 여보. 이렇게 애교 섞인 말로 남편이 내 약국 개업을 축하해줬습니다. 제 스스로 차린 약국에 열정을 쏟아부어 성실하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했죠. 그러더니 얼마 안 되어 제 약국에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습니다. 혼자서 운영하기에 바빠져서 페이닥터 약사 1명을 고용하고 아르바이트생 1명까지 추가로 들이게 됐죠. 수입은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강남 아파트 중도금도 어렵지 않겠다는 마음에 들떠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저와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취직해서부터 늘 억지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승진하고 열심히 일 배울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틈만 나면 회사를 그만둘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제가 약국까지 하고 나니 자기가 일을 그만둬도 괜찮지 않냐며 나오는 겁니다. 자기야 생각해봐. 자기는 이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약국하느라 바쁘잖아. 집안일이나 우리 시영이 육아도 힘들 텐데 나라도 집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 내가 회사에서 버는 돈이나 가정부 쓰는 돈이나 비슷할 텐데 내가 한번 전업주부로 잘해볼게. 계속해서 애교를 부리고 졸라대는 남편을 이길 재간이 전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퇴사하는 걸 동의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당신 책임지고 집안일 잘해놓고 우리 시영이 잘 키워야 돼요. 남편은 자신 있다며 큰소리를 뻥뻥 쳤죠. 백수로 집에만 있는 남편이 조금 아쉬웠지만 뭐 어떻습니까? 집에서 지내면서 우리 딸도 키워주겠다고 하니 이 또한 괜찮지 않겠어요? 앞으로 제가 가장이라는 책임을 갖고 약국을 제대로 해나갈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전 약국을 경영하고 남편은 전업주부로서 우리 딸과 셋이서 잘 살다가 2년 뒤엔 청약했던 강남의 아파트에 입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만 온 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허리 디스크로 병환을 겪으신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게 된 거였습니다. 말년에 거동도 잘 못하셔서 고생만 하시다가 가신 우리 아빠가 참 불쌍했어요. 그리고 근 10년간 아빠를 병간호한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죠. 건강하셨다면 두 분이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시고 제가 모시고 해외에도 가보는 건데
그런 추억을 만들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아빠를 수발 드셨던 부담에서 벗어나셨으니 다행인 마음이 들었어요.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짐했죠. 혼자 계신 우리 엄마랑 좋은 곳에서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녀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자식이 효도를 하는 건 왜 그리 더딘 것일까요? 막상 약국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해외여행은 못 가보고 제주도로 엄마 칠순 기념 여행 한번 다녀온 것이 전부였죠. 그래도 전 엄마가 옆에 있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약국에 있을 때 엄마가 도시락 싸와서 같이 까먹고 근처 찻집에서 차도 마시면서 자주 뵀거든요. 그렇지만 저의 이런 소소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칠순 생일이 지난 지 몇 달이 안 되었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버스를 타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같이 탄 승객분들이 구급차를 불러 다행히 금방 병원으로 옮겨져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뇌혈관의 이상으로 뇌경색이 나타나셨고 목숨은 건지셨지만 얼굴 일부와 팔다리 한쪽을 잘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의사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이런 신체 기능 마비 증상이 생겼지만 확실한 치료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집에서 잘 보살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수발을 드시느라 고생하다가 아빠 보내드리고 나서 좀 편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본인 몸이 상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 엄마 인생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엄마가 퇴원하신 뒤에 혼자 사시던 중계동 집에 보내드릴 수 없어서 전 오빠에게 이 일을 상의했어요. 오빠는 엄마를 병원에서 뵙고 상황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오빠, 아빠가 아프셨을 때도 우리가 제대로 자식 노릇 하지 못했잖아. 난 월급으로 생활비라도 드렸지. 오빠는 자식 된 도리로 한 게 없으니 지금이라도 아프신 엄마를 당분간 모시면 어떨까? 글쎄, 우리 집에 오기는 어렵다니까. 이렇게 오빠와 올케 언니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오빠를 키웠는데 1억이야? 누가 돈 대달래? 난 약국을 하느라고 엄마를 모실 수가 없잖아. 올케 언니는 전업주부니까 엄마를 모셔줬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간병비는 보탤게. 야, 오라비 앞에서 약국해서 돈 번다고 유세냐? 우리 와이프가 죽어도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강요하겠어. 그리고 나도 지금 사업 준비하는 게 있어서 어렵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전 엄마의 퇴원 수속을 마치고 우리 집에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안방에 불러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죠. 오빠가 친정엄마를 모시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당신만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당분간만 지내시게 해도 될까? 그래, 그렇게 하자.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고민 끝에 어렵게 한 부탁을 이렇게 흔쾌히 승낙해 주다니.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자기야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도움이나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엄마 거동만 좀 도와주면 좋겠어. 퇴근하고 나선 내가 할게. 그래, 엄마도 간호해봤던 난데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장모님이 어디 아프신 건 아니잖아. 그냥 밥 차려드리고 움직이실 때 도와드리면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식사 후엔 꼭 병원에서 타온 약 드리고 그것만 해주면 돼. 전 아주 큰 짐을 벗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만 친정엄마를 모셔준다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었으니까요. 마침 집에 있던 드레스룸으로 쓰던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서 엄마가 사용하실 침대와 안락의자를 놓아드렸죠. 미니야, 아니 정서방이 나 여기 있어도 된대? 아유, 너네 패 끼치기 싫은데 그저 어디 요양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엄마, 정서방이 참 사람이 괜찮아. 아주 흔쾌하게 엄마 모실 수 있다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엄마 아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돼요. 퇴근하고는 내가 봐드릴 테니까 나 없는 동안 필요한 건 편하게 정서방한테 얘기해요. 네?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친정엄마를 모시면서 우리 가족은 잘 살고 있었어요. 다만 남편이 저에게 요구한 부분이 없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친정엄마를 모시는 대신 요양원에 줄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죠. 그 돈이 왜 아깝겠어요. 전 생활비 외에도 남편에게 따로 200만 원을 줬고 약국이 쉬는 날이면 제가 집에서 엄마와 지내고 남편에겐 외출을 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거기에 시부는 내 아들이 너 대신 효도해주고 있으니 너도 나에게 용돈으로 보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부께 100만 원을 보내드렸죠. 돈은 좀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었겠어요. 그렇지만 엄마를 모시고 산 지 반년 만에 감춰진 일들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전 뒷목을 잡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몸도 마음도 편하게 지내시는 엄만 왠지 모르게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표정도 어두워지셨으며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일이 벌어졌던 그날도 출근하면서 엄마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셔서 어디 용한 한의원에 모시고 가서 보약 한 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앞집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머님. 오랜만에 얼굴 뵙네요. 요즘 약국하느라 바쁘다면서? 그래서 집에 늘 친정엄마랑 남편만 있는 것 같더니. 아이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네? 아니, 어떤 걸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앞집 할머니는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자신의 말에 당황하는 눈치셨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스쳤고 전 할머니께 말씀 좀 해달라고 계속 채근했어요. 아유, 우리 집 애가 남의 집 일은 간섭하는 거 아니라고 입 다물라고 했지만은 아유, 나도 모르겠다. 아이, 내 또래 어르신이 그러니 남일 같지도 않고 내가 영 마음이 안 좋대. 있잖아, 그 집 남편이 아무래도 엄마를 잘못 모시는 것 같아. 내가 현관문 밖으로 거기 엄마가 울고 남편이 소리치는 걸 몇 번이나 들었거든. 그리고 잘못 보던 그 젊은 여자가 그 집에 몇 번 들어가던데. 그 여자 화장도 요란하고 살을 그냥 여기저기 내놓고 다니는 모양새가 영 보통 여자 같지 않아. 웬 술집 여자 같단 말이지. 앞집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전 약국 위층 병원으로 바로 가서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놨어요. 예, 아무래도 너네 남편 의심스럽다. 이럴 때 남편에게 물어봐야 딱 잡아떼면 그만이지 않겠어? 그럼 이러는 게 어떨까? 집에 CCTV 몰래 달아봐. 친구의 얘기대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CCTV 몇 대를 구매해서 집안 곳곳에 남편 몰래 달아뒀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3일 동안 녹화된 영상을 약국 문을 열기 전 이른 아침 혼자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야 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영상 속 우리 집 안에선 악마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침상을 차리는 모양인지 생선과 고기를 구워서 식탁에 맛있는 한상을 차렸어요. 거기에 밥숟가락과 밥만 올린 뒤 엄마를 모셔와서 함께 드실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혼자 식탁에 앉아서 TV를 보며 그 맛있는 음식들을 혼자 먹어치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접시에 밥 한 덩이, 김치랑 남은 밑반찬 몇 개를 담았죠. 거기에 고기나 생선도 올리지 않은 그 부실한 썩은 밥 하나만 갖고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숟가락 하나로 엄마의 입에 그것들을 무성의하게 집어넣는 거죠. 우리 엄마는 원체 밥도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는 분이고 국 없인 아침 식사도 못하는 분인데 그렇게 우겨 넣으니 중간중간 캑캑하면서 체하셨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고 엄만 겨우 물을 조금 마셔가면서 진정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엄마의 밥을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까지 오셨던 거예요. 저와 딸이 함께 있을 때면 남편은 제대로 식사를 차려서 엄마를 휠체어에 모시고 와서 식탁에 잘 모셔드리고 함께 먹었거든요. 엄마가 숟가락을 드시면 거기에 자기가 이것저것 반찬도 올려드리고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없을 때마다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엄마에게 식사를 드렸던 거예요. 엄마 얘기론 그마저도 하루 삼시세끼도 못 얻어 먹었대요. 집에 누워만 있는 노인네가 많이 먹어봐야 똥오줌만 많이 싸지. 뭘 더 먹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좀 먹어요. 라고 말하면서 두 끼만 챙겨줬던 겁니다. 어쩐지 제가 엄마 간식으로 사다 놓은 영양갱이나 과자들을 너무 금방 다 드셔버려서 간식 욕심이 생기셨나 했더니 실은 배고파서 그걸 드신 거였어요. 남편이 엄마의 간병 전부를 맡는다고 했지만 여자인 엄마의 자존심상 성인용 기저귀와 속옷은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갈아드렸어요. 대신 낮 시간 동안에 화장실 가시고 싶을 땐 남편이 모시고 변기에 앉혀드리는 것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엄만 안절부절 못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 했음에도 남편은 이 요구를 무시한 채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어요. 급기야 엄마가 참지 못하고 바지에 소변을 보고 말았는지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막 소리 지르고 옆에 있던 휴지각을 던지는 게 아닙니까? 엄만 너무 창피하고 무서워서 그저 팔을 살짝씩 버둥거리는 것밖엔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울고만 계셨어요. 남편이 그동안 우리 친정엄마를 소홀히 모시는 차원을 넘어서 괴롭히고 무시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 한참 동안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그리고 배신감과 남편에 대한 분노가 몰려왔지만 일단 우리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전 약국 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집에 남편은 없고 엄마 혼자 계셨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길... 평소라면 오지 않을 시간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집에 온 저를 보고 엄마 몹시 놀라셨습니다. 엄마, 나 다 알고 왔어. 왜 이렇게 계신 거예요? 왜 혼자서 울고 있어? 나한테 진작 말을 하지 왜? 눈이 벌겋게 부어 있으신 걸 보니 울고 계셨나 봐요. 그런 엄마 모습을 보고 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엄마에게 말도 안 되게 퍼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정서방이랑 조금 다툰 것뿐이야. 아유, 평소엔 나한테 잘해주고 서로 사이가 좋아. 딸한테까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CCTV로 다 보고 왔어요.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정말 너무 미안해요. 우리 엄마 내가 모시겠다고 데려와 놓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렸으니 다 내 잘못이에요. 우리 당장 이 집에서 나가자고요. 정서방 그 작자가 우리 엄마를 더는 못 괴롭히게 할 거예요. 전 택시를 불러서 택시 기사님과 함께 엄마를 택시에 모시고 알아두었던 요양원에 갔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 의사인 친구와 엄마를 어디에 모실지에 대해 상의를 했거든요.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에 있어서 주로 장기 요양하며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당해.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냥 병원같이 생기고 중증 환자분들이 많아서 건강하신 친정엄마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치매도 없으시고 중풍으로 거동이 힘드신 것 말곤 생활에 큰 지장 없는데. 그럼 오히려 요양원이 좋으실 거야. 여긴 돌봄이 목적이라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거든. 씻는 거나 배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음식도 나오고 세탁도 해주는 도움 주고 있으니까 말이야. 여긴 좀 더 집같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편해하시지. 친구가 알아봐준 요양원은 집에서 차로 40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도리어 서울 외곽이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요양원장과 입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엄마를 모셨습니다. 엄마, 나 여기에 계속 엄마 둘 생각 없어요. 일단 엄마를 괴롭힌 정서방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할 생각으로 여기에 모신 거야. 내가 정서방한테 죗값 치르게 할 거야. 우리 집 일을 해결하고 다시 데리러 올게요. 아니야, 정서방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인데 그럴 필요 없다. 아픈 사람 모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너네 아빠 수발을 오래 들어서 엄마 알고 있어. 그냥 말로 잘 타이르고 이혼은 하지 마라, 응? 아니야, 엄마. 나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 근데 왜 엄만 다 알고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건 젊은 네가 나 때문에 정서방하고 헤어지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정서방이 날 협박했단다. 너한테 고자질하면 너가 자는 사이에 목 졸라버리겠다고. 뭐라고요? 그 새끼가 그런 말까지 엄마한테 했단 말이야? 이 자식을 진짜? 전 엄마 요양소에 계신 직원분들에게 잘 부탁드리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제 안엔 분노가 들끓고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지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혼자 고민도 해보고 친구와 같이 얘기도 해봤지만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제가 잘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사연을 간단히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100개나 달리고 그 댓글을 읽고 나니 남편에게 복수할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차근히 남편을 향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겐 엄마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 계실 거라고 둘러댔죠.
그리고 집안에 설치해 놓은 CCTV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고요. 지금 와 털어놓는 사실이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에게 잘못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어떤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서 남편과 그 짓을 벌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 친정엄마가 건너방에 계실 때 말이죠.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남편은 벌인 겁니다. 뒷조사를 해보니 그 여자는 룸사롱에 있는 술집 여자인데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난 진 이미 한참 된 모양이에요. 밖에서도 만나고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불러서 내 방 침대에서 그 짓거리까지 벌인 겁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를 모신 뒤에도 그 술집 여자를 당당히 집에 불렀고 엄마가 저에게 고자질 할까봐 절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까지 했던 거죠. 집에서 살림하고 우리 딸과 친정 엄마도 보살펴준다는 명목으로 돈 한 푼 안 벌어와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게다가 지 용돈과 지 애비 용돈까지 몇백을 줬는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전 술집 여자와 일 벌인 영상을 그대로 저장해서 제가 수임한 이혼 변호사의 이메일로 보냈어요. 부끄러운 영상이지만 이혼 과정이 순탄치 않다면 유용한 증거로 쓰일 테니까요. 전 사실 처음부터 이혼할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구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의뢰한 변호사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변호사님, 전 남편에게 내 딸의 양육권도 집도 재산 분할도 하나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알몸으로 쫓아내는 것이 제 목표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의뢰한 분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복수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이혼하는 것만이 제 복수의 전부로 하기엔 부족했어요. 두 번째 복수를 위해서 슈가마텍스 나트륨이라는 마취 약물을 구입했습니다. 혹시나 제 글을 보고 따라하신다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전 의료인으로서 적절한 약물의 양을 알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날은 딸 시영이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떠난 날로 집엔 우리 부부만 있었어요. 집도 조용하고 우리 오랜만에 오붓하게 한잔할까? 좋지. 전 남편이 좋아하는 비싼 양주를 꺼내 들었고 신이 난 남편은 부엌에서 안주 몇 개를 내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전 알코올에 강한 편이기도 하고 막상 술 마시는 척만 하고 몇 잔 마시진 않았어요. 남편만 흥이 올라서 술을 여러 잔 들이키고 있었죠. 남편이 화장실에 간 틈에 전 남편 술잔에 마취약을 몇 방울 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소파에 앉은 남편에게 술을 계속 권했고 남편은 마취약물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말았죠. 이내 남편은 술기운인 줄 알고 잠이 들었죠. 사실 이 약물은 전신 마취 등에 쓰이는 약물이지만 소량 흡입했기에 남편은 마취된 환자처럼 쓰러져 잤습니다. 전 남편을 침대에 겨우 끌고 와서 침대의 봉에 팔과 다리, 사지를 끈으로 묶었어요. 이때부터 이틀 동안 남편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야 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남편은 살짝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몸을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묶고 나서가 아니라 마취의 효과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이런 거야? 나야. 근데 난 지금 당신 아내로서가 아니야. 내 엄마를 괴롭힌 남자에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이런 시간 마련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장모님을 괴롭혔다고? 네 엄마를 대신 모셔준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해? 잡아떼지 마. 우리 엄마가 너에게 당한 짓 내가 모를 줄 알아? 넌 이제 몸도 잘 못 움직일 거야. 그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한번 돼 보라고. 전 남편을 비웃고 안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반찬과 찌개를 만들어서 아침상을 차렸죠. 너무 좋은 냄새, 그리고 어젯밤의 숙취 등으로 남편은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나도 밥 줄 거지? 나 굶기지 마. 지금 속이 토할 지경으로 메스꺼려 찌개 한 모금만 먹고 싶어. 전 아무 말 없이 국그릇에 밥과 찌개 그리고 반찬 몇 개를 섞었죠. 그리고 마치 잔반을 처리한 꿀꿀이죽처럼 보였어요. 그걸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보고 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먹으란 말이야?
전 남편의 입에 이 음식을 숟가락으로 퍼서 한 입 한 입 떠넣어줬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거부하다가 배가 고파서인지 이내 받아 먹었고 도중 컥컥거리기도 했어요. 그만, 좀 천천히 넣어. 살에 걸려서 기침하는데도 밥을 막 우겨 넣냐? 그냥 처먹어. 연로하신 우리 엄마한테 매일 이렇게 밥을 먹였잖아. 남편은 자기가 한 짓이 떠올라서 흠칫 놀랐습니다. 갑자기 전 이 밥도 주기가 싫어져서 부엌 개수대에 남편이 먹던 걸 버려버렸어요. 나 아직 배고파. 더 줘.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로 전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우아하게 아침밥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죠. 아침 식사 후에 남편은 계속 풀어달라며 난리였습니다. 나 좀 그만 풀어주라고. 너 이거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전 남편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대꾸도 하지 않고 TV를 보며 쉬고 있었죠. 나 쌀 것 같단 말이야. 화장실 좀 가게 잠깐이라도 풀어주라. 계속되는 남편의 부름에도 무시를 했더니만 이내 남편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안방 침대는 지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전 코를 막고 다 큰 남자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조롱을 했을 뿐이죠. 남편은 그 뒤로도 풀어달라며 저에게 사정했지만 그와 같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루 더 한 뒤에야 전 남편에게 묶었던 끈을 풀어줬습니다. 이년이 날 이렇게 만들어? 너 이리 와. 내가 너 죽도록 때릴 거야. 포악하게 달려드는 남편은 아마 자기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휘청거리면서 남편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직 남편의 몸엔 마취약의 효력이 남아 있었던 거죠. 전 택시를 불러서 택시 기사님께 팁을 드리고 부탁을 했어요. 기사님, 저희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돼서 제가 한 집에서 못 살겠어요. 이 사람 여기 자기 집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사례금으로 10만 원 더 드릴게요. 처음 기사님은 어리둥절해 했지만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채로 버둥거리며 욕을 하는 남편과 침대에서 나는 지린내를 보며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이 제 말대로 따라주셨어요. 전 그렇게 남편을 시부에게 반품했습니다. 이렇게 제 두 번째 복수는 끝났죠. 몸이 불편한 사람의 처지가 되어 우리 친정엄마에게 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겪게 해주고 나니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우리 엄마는 6개월 동안이나 당했는데 남편에게 오래 할 수 없었던 것이 원통했습니다. 남편이 택시에 실린 채로 시부 집으로 돌아가자 시부는 저에게 노발대발해서 전화를 했지만 전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며칠 뒤에 원래의 근육 상태로 회복을 했을 거고 경찰에 절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저에게 그날 일을 물었지만 전 태연히 대답했죠. 경찰관님,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남잔 집에서 술 퍼먹고 나가서 며칠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요. 전 이렇게 잡아뗐어요. 사실 남편의 말이 횡설수설하고 정황상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경찰은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당한 일이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겠죠. 그 사이 제가 청구한 이혼 소장이 시부집에 도착했고 남편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하자 해. 너네 엄마한테 무슨 말 듣고 나한테 이러는지 몰라도 난 억울해. 난 너네 엄마 간병하고 집안일 한 대가로 강남 아파트 정도는 받아야 너랑 이혼해 줄 거야. 이 멍청한 사람, 소장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구나. 너 정기준이 불륜관계 및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 등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 내가 이혼 소송을 건 거야. 재산분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돈도 얼마 벌어오지도 못했어. 다 내가 번 돈으로 집 사고 생활비에서 먹고 산 거라고. 그나마 집에서 살림하고 엄마 간병 잘한다고 너랑 너네 아빠까지 용돈을 그렇게나 줬다. 그건 또 따로 청구할 거니까 기대해. 남편은 제 얘기에 억울하다며 펄쩍 뛰었지만 전 확실한 증거가 곧 드러날 테니 조용히 이혼이나 하라는 말을 끝으로 남편을 내보냈어요. 남편은 제 이혼 소송에 맞고서하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우린 아직도 이혼 소송 중입니다. 물론 저에겐 확실한 불륜의 증거가 있고 그간 경제적으로 제가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마음이 참 허망하기만 해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끝이 날 줄 몰랐으니까요.
한편 일주일 만에 찾아뵌 엄마의 표정은 환해지고 얼굴 살도 오르고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요양원 가는 게 좀 꺼려졌는데 웬걸 여기서 지내니까 너무 좋단다. 벌써 엄마 친구들도 사귀어서 말동무도 하고 요양보호사들이랑 간호사들도 나한테 잘 대해주고 밥도 잘 나와서 엄마 살찐 것 좀 봐라 얘. 요양원에 가려면 심사기간도 걸리고 까다로워서 입소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우리 엄만 그만큼 장애 등급이 높지 않았고 그 당시 급히 엄마를 모셔와야 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없이 요양원에 꽤 큰 돈을 내야 했죠.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잘 지내시니 그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약국하면서 딸도 키우고 제가 어떻게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지 난감했는데 다행이었죠. 엄마, 괜히 나 듣기 편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유, 진짜 아니라니까. 내가 딸네 집에 간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다들 말려. 괜히 가족 간에 의상하고 거기 가면 TV 보고 라디오 듣는 거 말고 노인네가 뭐 하겠냐고. 그 말이 맞지. 나 여기서 친구들과 지내는 게 더 마음 편하고 좋다. 너희 아빠도 괜히 내가 집에서 병간호했다 싶더라고. 움직이기 힘들어졌을 때 바로 이런 곳에 와서 내가 자주 얼굴 들여다볼 걸 그랬어. 엄마, 고마워요. 그치만 저 자주 올게요. 다음에 우리 시영이도 같이 올게. 좋지. 나도 이쁜 시영이 보고 싶네. 그런데 혹시 정서방은 어떻게 지내니? 너한테 해코지 한 건 아니지? 아유, 우리 엄마도 참 딸한테 해코지 할까봐 그놈이 그러고 사는 동안 할 말도 못 하신 거죠? 그 자식 나한테 털끝도 건드리지 못해. 힘도 내가 더 셀걸. 당장 집에서 내쫓았고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난 이제 약국하면서 엄마랑 시영이만 보고 살 거야. 그게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 친정엄만 요양원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지만 딸과 살며 약국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아직 고민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전 아직 우리 딸에게 남편이 했던 극악무도한 짓들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은 왜 엄마가 갑자기 아빠를 자기도 없는 사이에 내쫓았고 할머니도 요양원에 모셨던 건지 그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수성 여린 사춘기 나이의 딸에게 이런 일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아빠를 용서하고 다시 합치기를 바라는 딸에게 전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밑바닥을 모조리 드러내자니 아이가 불쌍하고 지금처럼 덮어만 둔다면 전 딸에게 이해받지 못한 채로 계속 사이가 틀어지겠죠.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이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면 댓글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전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